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선거 오늘로 29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발표된 서울과 수도권 대상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지지율 35% 동률로 나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당 지지도 동률로 나온 조사도 있고요.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정 대변인님. 네, 저 요새 하루 일과를 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여론의 추이가 어떤지 면밀히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 측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다가 지금은 일정 단계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구별 여론은 좀 혼재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놓은 후보들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만큼 올라오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었고요. 예. 세 번째는 민주당 지지율이 공천 갈등 때문에 굉장히 하락했었는데 예. 일정 부분 이제 공천 갈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애초 국민께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게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한마디로는 민주당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고점을 찍었다. 예. 그래서 먼저 민주당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좀 집안 싸움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좀 지지자들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예. 이미 좀 공천이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인종석 전 실장이 잔류를 하고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다시 또 복귀를 하고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에 합류하는 이런 내부 통합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공천 갈등은 좀 더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설 거다. 그래서 지지율은 이제 반등의 분위기로 갈 거다. 반면에 국힘은 상대적으로 공천 내용은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율이 안정이 돼 있었고 지지자들도 결집을 했는데 지금 공천 이후의 국면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30%에 갇혀 있고 또 국민들의 대부분은 정권 심판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지지율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가장 그 최하는 이미 찍고 올라갈 길만 남았고 국힘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20여일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또 변수들이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 과거 5.18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뭐 공천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 1번 전지혜 후보가 자진 사퇴 입장을 앞서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홍익표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문제,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알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분이 한 사과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되짚어달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이 이슈가 죽지 않고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는 정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어제 우리 민주당의 비례 후보 명단을 어제 저녁에 의결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일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민사회 이 비례 후보와 관련돼서 당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 비례 후보 네 분 모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도부 내부에서는 있으신 거죠? 네 분이다 몇 분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확인해 드리는 없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만 시민사회에서 결정하신 그 비례 후보분들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양당 모두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또 있었습니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공천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와 반대로 지금 전재우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어떻게 네. 보라고 보십니까? 도태우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예. 계속해서 확대되는 건 우리 정당이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 승부처라고 될 수 있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우리 중도 지지자들을 흡수하는데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남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5.18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보를 우리 당이 공천해서 이렇게 국민께 내놓을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민하게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지혜 후보 예. 같은 경우엔 우리가 처음부터 비례민주연합이라는 게 탄생할 때부터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종북 반미 세력에게 국회 입성의 문을 민주당이 숙주가 당연히 되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게 현실화됐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전지혜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뭐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그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했고, 그와 동시에 지금 전지혜 후보에 대한 자진 사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진보당의 몫으로 가야 될 전지혜 후보가 시민사회 몫으로 1번을 받는다는 것은 예. 민주당의 어떤 비례위성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지향성의 문제가 분명히 중도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충남 천안에 가서 이걸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 발표가 이제 1번 전지혜 후보를 공천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네. 지도부에서 이미 그렇게 의견을 그런 네네. 가닥으로 이제 의견을 전달한 것 같고 지금 자진 사퇴 쪽으로 지금 좀 수순을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향성을 진보당의 지향성까지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어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조화로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비례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공천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본선 레이스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양당 모두 이제 말실수나 어떤 해프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박덕흠 의원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공천 확정을 두고 이제 본선 그 축하 케이크를 지인들과 이렇게 나누는 장면들이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네. 위원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중진 의원이고 이번에 아마 이 국민 여론조사, 그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큰 어려움 없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뭐 축하 모임이 특히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 그 모임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뭐 지난 그 과거 여러 차례 총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30일 안에 이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론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우리 당이 일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그 굉장히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당의 기강을 좀 잡는 측면에서 경고 목소리를 낸 것은 뭐 당연히 있었을 만한 발언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을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케이크 위에 22대 총선 4선 당선 이런 가능성,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그 글씨가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공천 확정이고 아직 본선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당선 케이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지금 경선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공천이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벌써 지금 당선을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예.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몇 석을 예상하느냐의 질문에도 조심스러워하잖아요. 예. 근데 한 지역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당선을 이미 축하하고 또 거기에 지역 소방 공무원이 참석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박덕흠 의원은 예. 재직 지금 현역으로서 그 이해 충돌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또 언론에서도 좀 떠들썩했던, 그래서 이번에 공천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그런 후보가 지금 경선에서 통과를 해서 이미 지금 당선까지 이미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들을 국민의힘 한 명의 후보지만 전체 국민의힘 당 여러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성급하고 가벼운 행동이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여러 후보들의 길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엄중하게 또 경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나온 조사 결과인데 비례정당 지지율이 19%로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한 그런 지금 보시는 그래프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야권 전체 어떤 파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예. 상황 같은데요. 예. 일단 이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으로 이제 표방을 한 상태고, 예. 그리고 지금의 이 지지율 상승은 지난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당에 실망한 좀 소극적 지지자들, 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 지금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두터웠던 무당층이 그 상당히 이제 얇아지면서 무당층의 지지가 조국 혁신당으로 좀 가본 부분도 이 여론조사에도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공식적인 연대를 하진 않지만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야권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자들을 좀 세를 결집시킬 수 있는 또 그런 효과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 조국 혁신당의 이 약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다만 뭐 비례 유성 정당도 아니고 또 민주당과 같은 어떤 예. 그 똑같은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거리두기를 하되 그 조국 혁신당의 이 좋은 효과를 좀 민주당이 가져오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예. 가능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는 표면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선이라는 게 굉장히 불투명한 선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뭐 조국 예. 혁신당의 선전이 민주당에도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를 두고 굉장히 경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분입니다. 여기에 또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다시 비례대표를 신청해서 22대 총선에 등원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건 기치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검찰 독재에 맞설 선명성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조금만 좀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국 혁신당이 검찰 독재라는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갖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총선에서 이렇게 범법자들이 모여져 있는 정당들에 대해서 투표를 우리 국민이 가진 신성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도 보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혁신당의 강세가 있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이 예.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 출신이고 법무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예.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이 조국 혁신당으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자, 영입 인사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비례 쪽으로는 이제 가수 리아 입당도 있었고 박은정 전 검사 영입도 있었고요. 영입 인사 면면을 본다면은 조국 혁신당의 어떤 약진은 이어질까요? 네, 지금 인재 영입의 면면을 보면 조국 혁신당이 표방하는 강령이라든가 방향성과 너무 딱 일치하는 그런 인재들을 영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정 대변인께서는
있지도 않은 검찰 개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검찰 개혁에 굉장히 지금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결집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과 현 정부는 이런 이 조국 대표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자꾸 의도적으로 키우는 부분은 오히려 더 결집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청와대 인사라든가 또는 현 정부에서 각을 세웠던 뭐 법조계 인사 또는 문화예술계 인사 이런 사람들이 좀 선명성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 아마도 이제 비례 후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거대 양당과 같이 포괄적인 대중정당이 아니라 아주 결집된 그 소수의 지지자들, 그런 지지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조국 혁신당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좀 선명성 있는 강령과 정책과 임무를 후보로 내놓는 것은 저는 잘 가고 있는 전략이다. 다만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양당 또는 이제 이 지역구 후보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좀 표가 좀 빠질 수 있는 우려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지율이 상승 지지율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본선 레이스 시작하면서 지금 양당 모두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선대위 이야기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원톱 외에 다른 고려가 없다죠. 오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는 보통 이제 선대위라고 하면 메모드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선대위 뭐 총괄, 공동 많이들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원탑 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 믿음직스럽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전반에 좀 얘기를 못 나눴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의 이른바 정당 결집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예.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의 이 인파를 몰고 다니는데 이것은 뭐 물론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는 없다, 중도는 없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을 그만큼 높여서 이번에 예.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1대1 구도를 형성해서 뭐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그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미래 전망적 투표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게 우리 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쉬운 목소리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뭐 당에서 예. 지도부든 여러 선거를 거쳤던 분들이 중지를 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예.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른바 대선 주자급들을 함께 선대위원장으로 구성해서 공략하는 게 더 좋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든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예. 민주당은 조금 더 빠르게 선대위 구성 마치고 네네. 지금 오늘 본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금 선대위 구상을 원톱 체제로 가는다고 하면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같은 이 선상에서 놓고 볼 공동위원장이 없거나 또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이 첫 선거 아닙니까? 예. 한 사람 본인의 힘으로도 지금 선거를 끌어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고 분위기도 고조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자신감에서 원톱 체제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후에 또 좀 뭐 추가 인선을 통해서 뭐 아직 선대위가 꾸려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더 포함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원톱으로 간다면 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선대위는 말 그대로 지금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이거든요. 예. 예, 그 내용을 지금 다 담았다.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게 저는 통합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만 예.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지금의 현재 당대표의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해찬은 또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의 또 민주당의 또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또
이해찬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는 결국 좀 통합과 그리고 중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명의 공동 지금 선대위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인종석 전 실장도 좀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뭐 어떤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백의종군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지금 일관된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통합된 민주당의 모습을 이 선대위에 잘 담았고 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이번 총선에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좀 선대위를 잘 꾸렸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그 서울 강북 을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꺾고 공천 따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것이 정확한 민심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찐명 체제가 완성됐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현희 전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는 민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권리당과 당원들의 규모가 지금 권리당원이 아마 약 250만 정도 되고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에 육박하는데요. 저는 정확히 민심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라는 이런 국민들이 결정을 내린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작업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주목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왜냐하면 3자 경선에서는 그 감산폭을 안고도 그래도 결선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데 결국에는 결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의 경선의 승리를 누가 예측했을까 싶어요. 예, 바라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하위 10%, 그래서 득표수의 30%를 감산해야 되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정몽준 전 의원이 만약에 친명의 어떤 그런 선변성이 없었다면 또 해볼 만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박용진 의원이 좀 선전을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게 이후에 어떤 갈등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용진 의원이 물론 이 하위 10%에 대해서 당의 이의 제기는 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경선에 임하겠다. 그리고 선거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여기서 남아 있겠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종석 전 실장의 잔류 이후로 그 이후에 탈당하는 의원들이 어제 전해석 의원도 탈당을 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정점에, 갈등의 정점에 느꼈던 그런 분위기는 다시 오진 않을 거다.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쓴소리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인데, 지금 이제 결선 결과 이후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거든요. 어떤 좀 속내가 있을까요? 이제 어제 밤에 발표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언론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에 대한 아마 고민은 좀 있겠죠. 근데 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결과를 갖고 민심이라고 판단한 거는 이번에 그 득표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그 국민 모두 과반을 박용진 의원이 득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점 때문에 탈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선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자 구도였는데 이승훈 변호사도 결국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이 싸움은 상당히 돌이키기가 좀 어려웠던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박용진 의원도 이번 경선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고요. 이에 대한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천이야말로 이번에 친명 공천 비명 행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왜 하위 10%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강북구 을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고요. 뉴스에 관심이 많은 그 다른 분들도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하위 10%에 들어갔지? 그것은 지난번 그 대선 또
전당대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하위 10%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박용진 의원의 공천 탈락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천 클라이막스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었던 게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도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비명 행사한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중도,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전 장관, 이제 주 호주 대사죠. 특검을 발의한다고 하고 또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패스트트랙 태워져서 이제 내달 4월에 자동 부의가 될 텐데 별도의 이종섭 특검까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출국을 했고,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이 총선 국면에서 돌파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네. 작년에 어쨌든 10월 6일 날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네.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180 동안의 지금 숙려 기간을 거치면 아마 4월 2일에 네. 본회의에 이제 안건으로 예. 이제 상정이 될 텐데 이게 총선 그 기간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총선 이후로밖에 넘어갈 수 없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또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다수가 지금 이 최상병 사건과 같은 이런 정말 국민의 다수가 정말 정확한 이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혹으로 지금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하길 바라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금 다수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건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총선의 결과가 지금 이제 여대 야소의 국면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런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꼭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예,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수가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총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서 오히려 훨씬 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출국권도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본 임명장을 가지고 출국을 했다는 것부터가 예. 상식적으로 이게 이 정상적인 대사 임명과 이 출국인지 좀 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이제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지금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안을 지금 화면 띄워드렸습니다. 제출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종섭 특검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총선, 그러니까 22대 그 총선에서 이후로도까지 이 카드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게 어찌됐든 간에 그 이 총선 국면에서 크게 그 해가 될 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명장 또 없이 수여식도 없이 출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임명장을 가지고 호주에 가서 임명장을 내야지 이제 정식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부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도 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대장동 특검법이 4.10 총선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드렸는데 예. 이번에도 절대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만약에 뭐 선거 전이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이 가진 권한 행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의문은 갖고 있고요. 또 이종섭 이제 호주 대사가 분명히 공수처 수사를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추가 수사를 받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 출국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